요즘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하신가요? 예전엔 괜찮았던 모임이 이젠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나면 머릿속이 복잡해지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걸 체력 문제라고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릅니다. 관계를 대하는 방식이 아직도 40대 때 그대로라는 겁니다. 60대는 인생에서 가장 복잡한 관계망을 갖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관계는 많은데 마음이 편한 사람은 점점 줄어듭니다. 자녀는 독립했지만 아직 신경 쓰이고, 손주가 생기면서 새로운 역할이 생기고, 배우자와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죠. 직장 동료는 사라졌지만 오래된 친구들이 있고, 동창회나 종교 모임, 취미 모임까지. 이유가 뭘까요? 젊을 때 우리는 관계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인맥을 넓히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필요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에너지를 쏟았죠. 그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60대는 다릅니다. 이제는 관계를 만드는 시기가 아니라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어떤 관계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디에 에너지를 쓸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대부분은 이 전환을 못합니다. 그래서 피곤한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관계가 왜 무거웠는지 정확히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날 사람들과 어떻게 편하게 지낼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얻어 가시게 될 겁니다. 40분이 조금 넘는 영상이지만 중간에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신호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만 댓글로 남겨주세요. 요즘 가장 만나기 힘든 사람은 누구인가요? 자녀, 배우자, 친구, 형제 중 하나만 골라서 적어주세요. 이강수 씨, 64세, 3년 전 퇴직하고 나서 생활은 안정됐지만 뭔가 계속 불편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와 마주 앉아 밥을 먹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습니다. 오늘 뭐 할 거야? 라는 질문에 그냥 좀 쉬다가 나갈까봐 라고 대답하면 아내 표정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점심때쯤 되면 친구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강수야, 다음 주 화요일에 우리 동창 몇 명 만나기로 했는데 너도 올래? 강수 씨는 고민합니다. 가고 싶기도 하고 안 가고 싶기도 합니다. 만나면 즐겁긴 한데 집에 돌아오면 이상하게 머리가 복잡합니다. 누가 뭐라고 했던 말이 자꾸 떠오르고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둘째 딸이 집에 왔습니다. 손주를 데리고 온 겁니다. 강수 씨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한마디 합니다. 아빠, 애 좀 봐줄 수 있어요? 엄마가 자꾸 이것저것 간섭하셔서 제가 좀 힘들어요. 순간 강수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손주를 예뻐하고 싶은 것뿐인데 딸은 그게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강수 씨는 중간에서 눈치만 봅니다. 저녁이 되면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은 맨날 중간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나만 나쁜 사람 되잖아. 강수 씨는 답답했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이 상태가 6개월쯤 이어졌을 때 강수 씨는 병원에 갔습니다. 속이 계속 더부룩하고 잠도 잘 안 왔거든요. 의사는 검사를 해보고 말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으신데 스트레스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대기실에 붙은 포스터가 보였습니다. 60대의 건강 특강, 관계와 마음 관리. 강수 씨는 그냥 지나치려다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관계 관리? 그게 뭔 소리지? 특강은 다음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강수 씨는 별 기대 없이 참석했습니다. 강사는 6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 만나는 게 편하세요? 강수 씨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60대는 관계를 다르게 봐야 하는 시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잘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지낼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관계가 가벼워지는 순간 비로소 편해집니다. 그 순간 강수 씨는 무언가 딱 걸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관계가 가벼워진다는 게 뭘까? 특강이 끝나고 강수 씨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6가지 신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수 씨는 그날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3개월 후 강수 씨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아침 식사 시간이 편해졌습니다. 딸과의 전화 통화가 짧아졌지만 더 따뜻해졌습니다. 친구 모임에 가고 나서도 머리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잠을 잘 잤습니다. 강수 씨가 뭘 바꿨을까요? 바로 관계가 가벼워지는 6가지 신호입니다. 이건 단순한 팁이 아닙니다. 60대 이후 관계를 대하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입니다. 이 6가지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차례로 실천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의 신호가 뒤의 신호를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각 신호마다 제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인지, 어떤 장면에서 필요한지, 그리고 오늘 당장 뭘 할 수 있는지입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대화에서 결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대화를 할 때 정리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대화를 나누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또는 결국 중요한 건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정리를 원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냥 듣고 싶었던 걸 수도 있고 자기 감정을 풀고 싶었던 걸 수도 있습니다. 실제 장면 하나 보겠습니다. 배우자가 말합니다. 오늘 마트 갔는데 옆집 김씨 부부를 봤어. 둘이 장 보는데 진짜 사이좋아 보이더라. 이 말을 들은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사이 좋잖아. 뭘 그렇게 부러워해. 또는 그 사람들은 것만 그런 거야. 이게 바로 결론 내리기입니다. 상대방 말을 듣고 바로 판단하고 정리하고 마무리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그냥 본 걸 말한 것뿐일 수도 있습니다. 부러워한 게 아니라 그냥 신기해서 말한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도 저렇게 함께 장 보러 가볼까 하는 제안을 은근히 던진 걸 수도 있고요. 당신이 결론을 내리는 순간 그 뒤에 말은 막힙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행동 하나, 다음번에 누군가 말을 할 때 당신의 입에서 나오려는 그러니까 결국 그게 바로 같은 말을 참아보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랬구나. 그 장면이 기억에 남았나 봐. 또는 그래?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 이렇게만 해도 대화가 달라집니다. 흔한 실수 하나와 대처 문장. 여기서 흔한 실수는 그래서 뭐? 나한테 왜 그 얘기를 해? 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 생각이 드는 순간 당신 표정이 바뀝니다. 상대방은 그걸 느낍니다. 대처 문장은 이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내게 결론을 원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나누고 싶은 거구나. 이 문장을 속으로 한 번만 되뇌어 보세요. 표정이 풀립니다. 첫 번째 신호, 대화에서 결론을 내려놓기.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신호는 더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첫 번째도 소용없거든요. 두 번째 신호는 기대를 숨기지 말고 짧게 말하는 것입니다. 60대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말 안 해도 알겠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래 살았으니까, 오래 알았으니까, 가족이니까 말 안 해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대를 마음속에 품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 기대를 못 맞춰주면 섭섭합니다. 화가 납니다. 실제 장면 보겠습니다. 당신은 자녀가 주말에 한 번쯤 전화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 달째 전화가 없습니다. 당신은 섭섭합니다. 나는 이렇게 신경 쓰는데
애는 왜 전화 한 통 없지? 그리고 자녀가 전화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전화하네. 바쁘지? 자녀는 이 말의 뒷맛을 느낍니다. 아, 엄마 아빠 삐졌구나. 그리고 대화는 어색해집니다. 이게 바로 기대를 숨기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대를 말하되 짧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전화 주면 좋겠어. 길게 안 해도 돼. 5분이면 충분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는 정확히 알게 됩니다. 아, 엄마 아빠가 원하는 게 이거구나. 그리고 그 기대가 무리한지 아닌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면 엄마,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2주에 한 번 정도는 어때? 라고 협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자녀는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은 계속 섭섭합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행동, 지금 당장 누군가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한 문장으로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요. 나는 당신이 저녁 먹고 설거지를 함께 해주면 좋겠어요. 나는 친구가 약속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면 고마울 것 같아. 나는 손주를 일주일에 한 번만 봐도 충분해. 적으셨으면 이제 상대방에게 말해보세요. 이유를 길게 달지 말고 그냥 짧게. 흔한 실수와 대처. 흔한 실수는 기대를 말한 뒤에 내가 이런 거 하나 부탁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라고 덧붙이는 겁니다. 이 순간 기대는 공격이 됩니다. 대처 문장은 이겁니다. 나는 이걸 원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이렇게 끝내면 됩니다.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두 번째 신호, 기대를 숨기지 말고 짧게 말하기.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해보세요. 그런데 세 번째 신호는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상대의 사정에 호기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이상하게 행동할 때 왜 저럴까라고 비난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고 궁금해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판단이 빨라집니다. 저 사람 원래 그래? 요즘 애들은 다 버릇이 없어. 저러니까 안 되지. 이런 판단이 쌓이면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상대를 정해진 사람으로 보고 있거든요. 실제 장면 보겠습니다. 친구가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친구, 나를 무시하는구나. 바쁘면 뭐가 그리 바빠. 그리고 다음 약속은 안 잡습니다. 속으로 담을 쌓는 거죠.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렇게 물어봤다면 어땠을까요? 무슨 일 있어? 요즘 약속 잡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면 친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 며느리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또는 병원 다니느라 시간이 없어. 이 말을 들으면 당신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아, 나를 무시한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관계는 가벼워집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행동. 오늘부터 누군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 때 즉시 판단하지 마세요. 대신 속으로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기회가 되면 진짜로 물어보세요. 요즘 뭐가 좀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이 질문 하나가 관계를 바꿉니다. 흔한 실수와 대처. 흔한 실수는 무슨 일 있냐고 물어놓고 상대가 대답하면 그래도 그렇지. 그건 이유가 안 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물어본 게 아니라 확인 사살한 겁니다. 대처 문장은 이겁니다.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이 한마디면 됩니다. 상대방의 사정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동의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 신호, 상대의 사정에 호기심 갖기. 이번 주에 한 번만 해보세요. 네 번째 신호는 실천하기는 쉬운데 의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짧은 만남을 자주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만남을 잘못 설계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거니까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오래 얘기해야지. 그래서 3시간짜리 만남을 만듭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3시간은 길어요. 처음 1시간은 좋은데 2시간째부터는 피곤합니다. 3시간째는 빨리 헤어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또 만나자고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실제 장면 보겠습니다. 당신은 손주를 보러 갑니다. 자녀가 엄마, 오늘 저녁까지 애 좀 봐주세요 라고 합니다. 당신은 손주가 예뻐서 그래라고 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9시간입니다. 처음 3시간은 즐겁습니다. 손주랑 놀고 밥 먹이고 재밌습니다. 그런데 5시간째부터 허리가 아프고 7시간째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손주가 집에 가면 당신은 쓰러져서 자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자녀가 엄마, 다음 주에도 라고 하면 당신은 속으로 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손주 보는 게 부담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짧게 자주 만나는 겁니다. 엄마가 손주 보는 건 좋은데 한 번에 3시간만 봐줄게. 대신 일주일에 2번 볼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3시간 동안 집중해서 손주를 볼 수 있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 보니까 손주 성장도 더 잘 보입니다. 자녀도 좋습니다. 짧지만 자주 도움받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행동. 다음번에 누군가 만나자고 하면 긴 시간 말고 짧게 봐도 될까 라고 물어보세요. 점심 먹고 차까지 하면 3시간인데 그냥 차 한 잔만 할까? 1시간 정도? 이렇게 제안해 보세요. 처음엔 상대방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나 별로야? 이렇게요. 그때 이렇게 말하세요. 아니야. 그냥 요즘 긴 시간 있으면 피곤해서. 대신 자주 보는 게 어때? 흔한 실수와 대처. 흔한 실수는 짧은 만남을 제안하면서 미안한데 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미안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체력과 에너지를 지키는 건 당연한 겁니다. 대처 문장은 이겁니다. 나는 짧게 자주 보는 게 더 좋더라.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미안함이 아니라 선호의 문제로 말하는 거예요. 4번째 신호, 짧은 만남을 자주 만들기. 다음 약속부터 적용해 보세요. 이제 5번째 신호인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5번째 신호는 침묵을 불편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침묵을 싫어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데 아무 말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말을 꺼냅니다. 날씨가 좋네. 요즘 뉴스 봤어? 밥은 먹었어?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는 침묵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억지로 하는 말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느낍니다. 왜 자꾸 말을 걸지? 실제 장면 보겠습니다. 당신은 배우자와 차를 타고 갑니다. 20분 거리입니다. 처음 5분은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5분이 지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당신은 불편합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라디오를 틉니다. 또는 저기 저 건물 새로 생긴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배우자는 응 하고 짧게 대답합니다. 대화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시 불편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있는 시간이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침묵을 그냥 두는 겁니다. 침묵은 나쁜 게 아닙니다. 침묵은 편안함의 신호입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괜찮다는 뜻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행동. 다음번에 누군가와 있는데 침묵이 흐르면 말을 꺼내려는 충동을 참아보세요. 대신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이 침묵이 불편한 건 내가 불편해서야.
상대방은 괜찮을 수 있어. 그리고 10초만 기다려보세요. 10초가 지나면 침묵이 조금 편해집니다. 30초가 지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1분이 지나면 오히려 말하는 게 아까워집니다. 이게 침묵의 힘이다. 흔한 실수와 계속 후 1144대처. 흔한 실수는 침묵이 길어지면 우리 요즘 할 말이 없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침묵을 문제로 만듭니다. 대처 문장은 이겁니다. 말 안 해도 편하다는 게 참 좋다. 이 문장 하나면 침묵이 긍정이 됩니다. 5번째 신호, 침묵을 불편해하지 않기. 오늘부터 연습해 보세요. 마지막 6번째 신호는 가장 어렵지만 가장 큰 변화를 만듭니다. 6번째 신호는 혼자 있는 시간을 먼저 챙기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계를 가볍게 만들려면 먼저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반대로 생각합니다. 외롭지 않으려면 사람을 자주 만나야지.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항상 누군가와 연락하고 만나고 일정을 채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혼자 있는 게 불편한 사람은 누구와 있어도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 느끼는 불안이나 외로움을 상대방이 채워주길 기대하거든요. 그 기대가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실제 장면 보겠습니다. 당신은 배우자가 친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처음 30분은 괜찮습니다. TV도 보고 설거지도 하고. 그런데 1시간쯤 지나면 뭔가 허전합니다. 2시간이 지나면 불안합니다. 언제 오지? 왜 연락이 없지? 배우자가 돌아오면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제 와? 오래 있었네. 배우자는 기분이 나빠집니다.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한데 왜 이러지?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는 나가는 게 부담스러워집니다. 당신은 더 불안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 있는 시간을 먼저 설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요. 나는 화요일 오전에 혼자 도서관에 갈 거야. 3시간 정도. 이렇게 말하고 실제로 가는 겁니다. 처음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혼자 뭐 하지? 그런데 30분쯤 지나면 적응됩니다. 책을 보든 그냥 앉아있든 커피를 마시든 중요한 건 혼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행동. 이번 주에 혼자 있을 시간을 하루 1시간씩 정해보세요. 그 시간에 아무도 만나지 않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 있습니다.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산책을 해도 되고, 카페에 앉아 있어도 되고, 집에서 음악을 들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흔한 실수와 대처. 흔한 실수는 혼자 있는 시간에 뭔가 생산적인 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뭐라도 해야지.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이러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혼자 일하는 겁니다. 대처 문장은 이겁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이 문장을 속으로 되뇌면서 그냥 앉아 있어 보세요. 창밖을 봐도 되고 눈을 감아도 됩니다. 이게 진짜 혼자 있기입니다. 6번째 신호, 혼자 있는 시간을 먼저 챙기기. 이번 주부터 시작해 보세요. 자, 지금까지 6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대화에서 결론을 내려놓기. 두 번째, 기대를 숨기지 말고 짧게 말하기. 세 번째, 상대의 사정에 호기심 갖기. 네 번째, 짧은 만남을 자주 만들기. 5번째, 침묵을 불편해하지 않기. 6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먼저 챙기기. 이 6가지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첫 번째가 되면 두 번째가 쉬워지고, 두 번째가 되면 세 번째가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가 되면 처음 5가지가 저절로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는 게 편한 사람은 누구와 있어도 편하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당신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6가지를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딱 하나만 고르세요. 6가지 중에서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가요? 대화에서 자꾸 정리하려는 습관이 있다면, 첫 번째, 배우자나 자녀에게 말 못할 기대가 쌓여 있다면, 두 번째, 요즘 누군가 때문에 화가 난다면, 세 번째,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하다면, 네 번째, 함께 있는데 말이 없으면 불편하다면, 다섯 번째, 혼자 있는 게 불안하다면, 여섯 번째, 하나만 고르세요. 그리고 오늘 딱 한 번만 해보세요. 한 번 하면 내일 또 하고 싶어집니다. 일주일 하면 한 달 하고 싶어집니다. 한 달 하면 당신의 관계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6가지 중에서 지금 당신이 선택한 번호를 적어주세요. 한 번부터 6번까지 숫자 하나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 숫자가 당신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당신은 잘 될 운명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